상위 1% 진짜 공부의 신이 된다는 건 뭘까? 이 세 가지가 되면 저는 공부의 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지가 부족한 것도 물론 문제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되새겼던 말이 있대요. 그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스몰빅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공부가 살림이 되는 순간의 작가 조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위 1% 진짜 공부의 신이 된다는 건 뭘까? 이 세 가지가 되면 저는 공부의 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머릿속에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만큼 공부를 하면 될지 시나리오가 굳이 쓰지 않아도 그려지는 것. 두 번째,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 3번, 그렇게 예측한 결과가 실제 결과와 일치한 것. 3번. 이 세 가지가 되면 저는 소위 말하는 수험 공부의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 결과를 내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좀 쪼개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로 아이들이 시간이라는 자원이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꼭 시험 우리는 전날, 시험 당일 아침 똑같은 후회를 합니다. 아, 하루만 있었다면, 1시간만 더 있었다면 내가 진짜 전교 1등 할 수 있었는데, 씹어 먹었을 텐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귀인이라고 하죠. 어떤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했을 때 의지가 부족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의지가 부족한 것도 물론 문제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처음에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내 눈에 그게 2주짜리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3주, 4주가 걸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내가 이 공부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 중학생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이 그걸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 연습을 꼭 권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플래너에 항상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쓰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상해보는 expected time이라는 항목을 써보게끔 합니다. 예상을 해보고 실제 얼마 나왔는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런 차이가 있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를 의식하고 내가 생각을 더 하게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오늘 얘기했던 나누어 생각하기라는 걸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한 예를 설명드리면 제가 대학교 때 어느 전공 과목이었는데 원서 100페이지를 읽어야 된대요. 근데 이 100페이지를 읽는데 얼마만큼 걸릴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지난번 시험을 봤던 걸 생각하면서 아, 내가 적어도 이 책을 3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감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100페이지도 분량이 다 다를 텐데 평균에 가까운 페이지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1회독을 하는데 시간을 재고, 2회독을 하는데 시간을 재고, 3회독을 하는데 시간을 쟀어요. 그럼 1회독에 5분, 2회독에 3분, 3회독에 2분이에요. 그러면 한 페이지를 3회독 하는데 10분 걸린 거죠. 그럼 100페이지면 얼마인 거예요? 평균 1000분인 거죠. 그러면 1000분이면 대략 한 16시간, 17시간이니까 나는 2주 동안 16시간, 즉 하루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를 투입하면 되겠는데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 학생들의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수학 문제를 그냥 막 한 권을 다 풀어야지 어려워요. 그러면 5문제를 내가 풀어보고 오답을 하든 혹은 다시 풀든 내가 원하는 공부 상태에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계산해보고 아, 그러면 내가 이 단원을 푸는 데는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걸 측정해 볼 수 있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쪼개봐야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얼마만큼 걸릴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결국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걸 얼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핸들링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저는 여기서 메타인지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학원을 더하고 문제집을 더하고 인강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란 자원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에게 자원 대비 뭐가 더 효율적인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뭐부터 할지를 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부터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변화는 항상 버릴 때 일어납니다. 더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도 학원을 소화를 못하고 있고 지금도 이 어려운 숙제와 인강을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또 더해요. 그럼 계속 더 안 될 거예요.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앞을 이렇게 보고 달려가요. 근데 뒤를 봐야 돼요. 내가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가를 봐야 되고요. 내가 잘 됐을 때는 진짜 왜 잘 됐는가. 근데 그 잘 됐을 때는요, 보통 내가 많은 걸 했을 때보다
딱 범주를 좁혀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때일 경우가 거의 99%일 겁니다. 결국은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요, 최대한 압축하고 버려서 나에게 지금 가장 그 4의 효율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재가 뭔지, 그 학원이 뭔지, 대신에 그 문제집을 딱 찾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0번을 보든 15번을 보든 20번을 보든,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 인터뷰할 때 센을 25번까지 풀었다는 애를 만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25번을 풀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 풀 때 내가 모르는 게 100문제 중에 50개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때는 그 50개만 푸는 거죠. 세 번째 풀 때는 또 이제 내가 틀렸거나 맞췄지만 애매한 게 있겠죠. 또 25개를 풀 거예요.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것만큼은 집중해서 결국은 내 걸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구멍을 줄여서 구멍을 제로로 만드는 과정의 공부라는 거고, 그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책을 쓰면서 만났던 부모님들의 특징이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대해서 굉장히 객관화가 잘 된다. 이게 나의 욕심인 것인지 혹은 바람직한 기대인 것인지도 되게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고, 항상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되새겼던 말이 있대요. 그게 내 탓이오 라는 말을 되게 새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탓이오의 본질이 뭐라고 저는 생각했냐면, 제가 진짜 이게 생각보다 정말 순탄치 않은, 어릴 때 말썽도 많이 피웠고 공부랑도 거리가 멀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당신의 마음에서 지금 이게 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 되새기셨던 점, 그것이 결국 자녀된 입장에서 봤을 땐 저에게는 공부도 저의 인생도 제 거라는 생각을 확연하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믿고 기다린다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알려줘야만 아는 것들 있잖아요. 공부 습관도 그렇고 계획 세우는 습관도 그렇고, 어떤 예를 들면 플래너를 쓴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나는 이미 숙달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한번 설명하면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진짜로 사람이 뭔가를 처음 듣는 거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설명하는 사람이 30번은 설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인터뷰했던 분들, 또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그분들은 내가 30번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만약에 이 아이가 5번 설명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설명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은 결국 믿고 기다리는 거죠.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공간을 열어주는 거지 너 이렇게 가야 돼 길을 그대로 내비게이션처럼 그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룸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율성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도, 우리가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하는가, 어려워하는가, 결국 어느 시점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택도 연습의 결과물이거든요. 제 인터뷰했던 많은 전문가분들이 정말 작은 선택도, 예를 들면 엄마가 보기에 오늘 이 상황에 맞춰서 입고 가야 될 옷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옷에 비슷한 이거를 주고, 오늘 너 뭘 입고 싶고 네가 직접 선택을 해봐. 그 작은 연습부터 이제 계속해서 선택의 주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했던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만난, 또 인터뷰를 하면서 만난 부모님들의 특징이었고, 결국은 그런 부모님들을 봤을 때 부모님 당신의 삶과 이 아이의 삶을 어느 시점에는 분리하는 것, 내가 이것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 깨달으신 게 아닌가. 저는 부모님들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하는 것은 부모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도 원래 잘 되는 것, 로또 되는 것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더 강하대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식한테는 더 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왜냐면 그만큼 애정하니까, 그만큼 사랑이 크니까. 그래서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할 것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회복 탄력성은 결국 누군가 나를 정말 온전히 믿어주고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 저는 제가 지금 이런 유튜브를 하고 이런 책을 쓰고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것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정말로 믿어주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면 아이들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도 저는 한 스텝 더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돌아갈 것이 있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다 한 곳으로 몰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뭔가 창업을 하든 뭘 하든 도전하면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길로, 그러니까 의대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문제죠. 실패하면 안 돼라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학습해왔고, 그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더 그렇겠죠. 공부를 잘한다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 실패를 감내하는 성향이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게가 아니라 실패해도 돼, 언제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너의 길을 가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래서 네 인생을 온전히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다음 스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